어, 우리 그 회원여고 3학년을 이번에 대상으로 1학기 중간고사 그 내신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이제 수능 특강 독서. 이번 시간에는 인문예술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2번하고 3번에 관한 그 지문 선생님하고 한번 분석을 한번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선생님이 여러분들 아마 그 내신 그 변형 문제 교재를 아마 지금 받았을 겁니다. 그죠? 예. 그 교재는 문제들밖에 없어요. 문제들과 지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우리 수능 특강 독서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의 내신 변형 문제를 선생님이 이게 묶어서 너희들한테 아마 그때 다 나눠줬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수능 특강 독서 지문에 나와 있는 그 각 그 인문, 그 다음에 사회, 그 다음에 과학기술 이 세 분야에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그죠?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내용의 지문만을 이제 분석을 할 거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나머지 내신 변형 문제는 교재에 있는 내용, 교재에 있는 문제 풀면서 내신 대비를 좀 원활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선생님이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 수능 특강 독서 교재 58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58쪽에 인문예술 2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문하고 예술의 어떻게 보면 이제 융합 지문의 형태로서요. 그 미국의 이제 미술 평론가인 사람이 있어요. 그 미술 평론가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린버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그린버그라고 하는 이 평론가가 미술에 대한 그 자신의 어떠한 관점, 그죠? 그 다음에 그 그린버그의 어떠한 이 그린버그가 말한 미술의 관점이 예술의 어떠한 예술학 측면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이거를 설명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거, 인문하고 사회 지문 같은 경우는 학자들이 나오는데, 이 학자들이 제시한 그 견해, 그 관점이잖아요. 그죠? 그 생각을 잘 여러분들이 중심 문장을 잡으시고, 그 학자들이 말하는 어떠한 그 생각들이 그 사회에, 그 다음에 각 그 분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 순으로 여러분들이 독해를 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죠? 자, 그리고 항상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독서 수업 시간 때마다 강조했던 거 있잖아요. 그죠? 독서 수업 시간 때마다 강조했던 각 단락별로, 그죠? 문단별로 중심 단어와 중심 문장 체크하면서,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되시면 문단 오른쪽에다 요약하기가 여러분들 독해력을 가장 빨리, 그죠? 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그죠? 작업이라고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죠? 요런 것들 잘 선생님이 제시한 독해법 잘 적용하면서 우리 이제 이 본문에 있는 내용 한번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단을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여기 첫 번째 문단 얘기했습니다. 그죠? 첫 번째 문단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선생님이 잠깐 언급을 했죠. 여기 나오죠. 뭐야? 미국의, 그죠? 클레멘트 그린버그 딱 나오잖아요. 그죠? 항상 학자, 뭐 이런 예술가, 뭐 이런 그 사람들이 나오면 여러분들 반드시 동그라미 치는 연습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 그린버그는요, 모더니즘 미술에 대한 강력한 이론을 제시한 미술 평론가랍니다. 그죠? 요런 게 이제 중심 문장이잖아.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핵심, 그린버그는 어떤 미술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야? 모더니즘 미술, 여기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모더니즘 미술이라는 게 뭐냐? 여기 나오겠죠, 이제. 그럼 여기가 또 중심 문장이 되겠죠. 그는 사회와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미술학을 얘기하는 거죠. 미학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근간으로 해 자신의 관점에 부합하는 미술가나 미술운동을 이론적으로 지지하면서, 특히나 1940년에서 60년대에 걸쳐 미술가들의 작업에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1940년대에서 60년대에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어떤 미술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누가? 그린버그가 말한 이 모더니즘 미술의 어떤 이론, 뭐 이런 것들의 얘기잖아. 그죠? 결국 그린버그라고 하는 이 평론가는 결국 뭐야? 이 모더니즘, 그죠? 모더니즘
어떠한 미술 이론을 만든 사람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문단은 이해해 주면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보면 두 번째 문단에 또 내용이 나와요. 그죠? 1930년대 후반. 자, 스탈린과 히틀러. 자, 바로 이 1930년대가 우리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무슨 시대였습니까? 제국주의 시대였죠. 제국주의가 뭐야, 제국주의?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는 게 당연하다는 사상이었잖아. 이 제국주의의 그때 선두주자였던 뭐야? 소련의, 지금은 러시아죠. 스탈린과 독일의 히틀러. 그죠? 독재 정권에 의해 유럽 문명이 붕괴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림거군요. 그리고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거죠. 또한 그는 근대사회의 어떠한 도시의 대중이 문화를 오락으로만 여기고 있는데 자본가들이 자신의 이익을 그죠? 자본가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문화, 그죠? 이러한 문화를 양산하고 있다 지적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사회들의 어떠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그린버그는 뭐래요? 문화적 위기 속에 지속적인 변화와 진보를 고집하는 것이 혁명이다. 그래서 여기 뭐 아방가르드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 그죠? 그럼 이제 아방가르드라는 게 뭐냐? 몰라요. 근데 항상 얘기했죠. 주어진다고. 독해 내용에 여러분들이 독서집을 읽다 보면 모르는 개념 얘기해 준다고 지문에. 그럼 여기가 잘 여러분들이 중심 문장 잡고 최대한 이해하고 다음 문장 넘어가는 거. 이게 독해법이라 했잖아, 선생님이. 그지? 아방가르드라는 게 뭐야? 아방가르드라는 게 본래 적군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목숨 걸고 적진으로 가장 먼저 뛰어드는 선발대래요. 그죠? 먼저 뛰어드는 선발대인데 이거는 그냥 전쟁, 뭐 어떤 군대에 있었던 어떤 그 군대에서나 이제 쓰는 어떤 그런 단어인데 이게 미술사에서는 뭐래요? 미술사에서는 여기가 중요하죠? 사회나 정치와 거리를 두고 심미적 표현에 절대적 자유를 추구하는 미술적 경영을 일컫는데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딱 눈에 들어와야 되는 용어가 하나 보이죠? 바로 뭐야? 여기 체크했던 요거 심미적이라는 말. 요 단어의 개념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일단 미술사에서 말하는 아방가르드는 사회 정치와는 거리를 둬야 되고요. 그리고 심미적 표현의 자유를 추구한다. 그럼 이거 심미적이라는 게 뭐야? 심미적. 바로 선생님 여기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심미적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어떠한 이런 언어 있죠? 언어라고 하는 도구 있죠? 이 언어를 이용해서 바로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라는 이런 일련의 행위를 우리는 심미적이다 이렇게 불러요. 언어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보통적으로 이제 사실상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말한 언어는 종류가 굉장히 많겠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 문학 시간에 배우는 시하고 소설 대표적인 심미적인 표현들이고요. 이거를 이제 언어가 아닌 아방가르드는 미술의 그림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이러한 미술사적 경향이 이제 아방가르드다. 이렇게 이제 그린버그는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린버그는요. 사회와 정치에 대한 철학을 드러내는 게 현실과 관련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혁명적이지 않고 결국 아방가르드는 여기 나오죠. 아방가르드는 현실과 거리를 두며 변화와 진보를 지향하기 때문에 여기 중요한 얘기 나오죠. 바로 뭐래? 미술을 위한 미술. 그죠? 그러니까 미술이라고 하는 하나의 예술 분야가 정치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순수 미술을 얘기하는 것 같아. 미술을 위한 미술이라는 게 뭐야? 순수 미술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방가르드의 관점이죠. 여기 나오잖아. 그래서 바로 그린버그가 말한 미술을 위한 미술이 뭐야? 미술가가 미술만의 독자적 매체를 기법으로 어떻게 다루는가 관심을 두는 거. 이게 아방가르드의 어떤 내용이 되는 거죠. 누가 말한? 그린버그가 말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은 결국 뭐니? 두 번째 문단은 여기다 좀 해보면 결국 그린버그는 뭐를 이제 옹호하게 된 거야? 뭐를? 아방가르드를 이제 뭐 하는 거야? 옹호했다는 거죠. 옹호.
아방가르드를 이제 옹호했다는 거. 요게 두 번째 문단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세 번째 문단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계속 그린버그의 관점이 나오게 되겠죠. 뭐래요? 세 번째 문단 보니까. 미술을 위한 미술의 그러면 궁극적 형태는, 그렇죠. 우리 좀 전에 중심 단어 잡았던 그린버그가 말한 미술을 위한 미술의 포인트, 뭐야? 여기 나오네요. 순수 추상 미술이라는 거. 조금 더 개념이 어렵잖아. 그 여기에 대한 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뭐야? 순수한 미술만이 문화의 질을 유지한다. 문화를 진보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회화의 독자적 효과를 위해 회화 고유의 매체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 그린버그가 말한 순수 미술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의 관점에서는 여기가 중심 문장이 되겠네. 바로 나오죠. 회화만이 가지는 매체 성격은 캔버스의 네모의 형태와 회화 면의 평면성이래요. 조금 더 볼게요. 회화의 매체적 성격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원근법이라든가 명암법을 없애야 한대. 여러분들 아마 뭐 국어 시간이 아닌 여러분 미술 시간에 뭐 중학교 때도 그랬고요. 미술 시간에 여러분 그림 그리면서 미술의 어떤 이론들을 아마 공부한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자주 나오는 용어가 뭐였니? 원근법과 명암법이잖아. 원근법은 뭐야? 원근법은 사람의 어떤 이 시각으로 가까운 사람의 시각에서 가까이 놓인 물체는 좀 크게 그리고 점점점 뒤에 가 있는 물체일수록 작게 그리는, 이게 이제 원근법이었고, 명암법은 뭐야? 말 그대로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의 어떠한 색채 대비, 뭐 이런 것들을 그린버그는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왜 없애야 돼? 여기 나오죠. 물체나 공간의 멀고 가까움을 느낄 수 있는 표현하는 원근법과 명도체를 통해 대상의 입체감을 표현하는 명암법을 배제함으로써, 이 두 개를 이런 의미네. 그린버그는 이 두 개를 배제함으로써 뭐를 강조해야 된다? 그렇지. 평면의 2차원적 성격을 강조해야 된다. 평면 형태의 2차원. 이걸 강조해야 된다는 거야. 또한 회화 안에 담겨있는 문학적 요소들, 즉 회화를 통해 전달하려고 하는 뭐 감정, 서사, 인형,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나 뭐 어떤 시, 소설들의 어떤 문학적인 개념이죠. 이런 것들도 배제해야 된대. 왜? 회화에서 문학에서나 다뤄질 법한, 방금 얘기했잖아 선생님이, 초현실주의적 요소를 활용하는 건 미술이 문학적 관습에 얽매여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그린버그가 말할 변화나 진보와의 어떤 거리가 멀다. 거리가 멀다는 거. 그래서 그는 뭐래요? 현실과 무관하게 회화의 매체적 성격을 극대화하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 나오죠. 그렇지. 순수 추상 미술만이 문화, 미술을 진보시킬 수 있다는 거. 또한 그는요, 순수 추상 미술의 우월성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증명될 것이라는 설명 외에 다른 설명할 수 없다. 뭐 이런 건 한 말이죠. 그래서 결국 순수 추상 미술에 대한 그의 확신도 잘 보여준다. 결국 세 번째 문단의 포인트는 그린버그가 말한 미술의 관점. 가장 중요한 거 뭐야? 미술을 위한 미술, 즉 뭐야? 순수 추상 미술의 강조.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결국 그린버그는 미술을 위한 미술, 다시 한번 얘기할게. 순수 추상 미술을 어떻게 한다? 굉장히 강조한다는 거죠. 말 그대로 미술의 여러 가지 뭐 아까 얘기했죠. 회화의 원근법, 명화법 빼야 돼. 그리고 그림에 문학적 요소가 담긴 거 빼야 돼. 온리 순수 그 미술 그 자체의 평면의 2차원적 성격을 중요시하게 여겨야 된다. 누가 말한 거? 그린버그가 말한 거.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그린버그의 이론은 그린버그가 가장 만족할 만한 미학적 근거를 제공했다고 인정하는 이제 누가 나와요? 갑자기 우리 철학자, 우리 독일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 한 분 나오셔. 누구? 칸트의 형식주의와 맥이 나있답니다. 자, 칸트는 또 뭐래요? 판단력 비판에서 말한 순수한 미적 판단이란 본질적으로 그 내용이 도덕적
윤리적인지와는 별개로 작품의 형식적 성격에 나온다면 칸트 역시 뭐야? 미술의 독자적 성격을 인정했대요. 사실 칸트 스님이 잠깐 얘기하면 우리 그 생활과 윤리와 사상 그 선택한 우리 문과 친구들의 이 윤리 과목에서 아주 여러분들 강조하는, 그죠? 아주 너무나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 아닙니까? 이 사람이 뭘 만든 거야? 이 사람 이른바 이성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도덕 법칙처럼 여겨. 이러한 어떤 이론을 만든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칸트가 방금 그린버그가 말한 이 이론을 딱 보니 인정한다는 거죠. 뭘 인정한다는 거야? 포인트 잡아야지. 칸트는 결국 미술의 독자적 성격을 인정했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안고 가시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지문에서는 그린버그의 관점이 중요한 거야? 칸트의 관점이 중요한 거야? 그린버그의 관점이 중요한 거니까. 이해되겠니? 그래서 칸트는 내용의 영역과 형식의 영역은 서로 다르다. 그리고 그 자체로 독자적이고 비타협적이기 때문에 내용과 무관하게 미적 판단에, 그렇지. 칸트도 미술의 미술이라고 하는 영역에 여러 가지 잡다한 요소를 빼겠다는 거야. 그래서 칸트는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그린버그는 형식을 통해 작품의 미적 측면이 드러나는 것임을 강조했는데, 혹자들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순수 추상 미술에는 형식만 있고 내용은 없는 거 아니냐 지적해. 그럼 여기에 대해서 반문하는 거죠. 누가? 그린버그가 반문해야 되겠지. 이러한 질문에 아니야. 어떻게 반문해? 순수 추상 미술 작품에서 내용은 형태, 색채 등과 결합해 작품에 일단은 형식으로는 남아있고요. 주제란 문학적 요소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그 미술 작품을 통해서 우리 독자들한테 얘기하고 싶어하는 이런 주제들은 결국 그린버그가 보기에는 다 문학적 요소라는 거야. 아까 앞에 문단에서 미술의 문학적인 요소 배제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배제하라고 그랬잖아. 배제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제되어 있는 것이다. 설명을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는 아무것도 재현하지 않은 거대 생면을 제시한 뉴먼과 그 다음에 로스코의 작품을 두고요. 이 두 사람이 그린 이 작품이 내용이 형식에 녹아든 작품을 극찬하고요. 사실주의 미술, 민속 미술, 일화적 미술 등의 장르는 결국 감상자에게 회화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어렵고 복잡한 과정, 즉 회화의 매체적 성격에 집중하는 과정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 부정적 평가를 낼 수밖에 없대요. 또한 캔버스 위에 페인트를 붓거나 떨어뜨리는 이런 드리핑 기법을 구사한 잭슨 폴록은 만에서부터 시작된 화면의 평면성을 강조하는 모더니즘의 후계자로 아까 요거 화면의 평면성이라고 하는 거 아까 우리 지문에서 그린버거가 말한 뭐와 똑같았니? 몇 번째 문단이었어요? 세 번째 문단에 평면의 2차원적 성격 강조한다 그랬잖아. 그거와 맥을 같이 하고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결국 이런 것들이 뭐야? 모더니즘 미술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여기쯤 와서 명확하게 개념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죠. 맞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결국에는 이제 여기까지에 대한 모든 내용이 바로 뭐야? 여기까지에 대한 모든 내용이 그린버그가 말한 그린버그의 어떠한, 그죠? 그린버그의 미학 이론들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딱 정리해보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린버그는 자신만의 독자적 시각을 통해 여러 미술작품에 대한 아까 평론가라고 그랬잖아. 그는 미술의 평론 대상은, 그렇죠. 여기 나오죠. 또 미적인 문제로만 한정되어야 하고요. 얘들아,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 미술 평론에 자신의 주관적 감정이 끼어들어갈 자리가 없다. 여기가 딱 포인트가 돼야 되겠죠. 결국 그린버그가 미학에 대한 어떠한 정의를 낼 때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떠한 미술 작품에 대해서 평론을 하는데 그 미술의 그림 있죠.
그 그림 대상만 놓고 평가해야 되는 거지. 그 그림에 내 주관적인 생각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그린버그의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학자들의 높은 평가 받았다고 하고요. 미술관이나 미술 잡지에도 그린버그의 형식주의 이론을 옹호했고, 그린버그적 모더니즘이라는 주제로 전시가 열리기도 하고요. 그죠? 그러나 항상 나왔어. 역접관계 접속어. 요런 것을 세워 표시를 했죠. 앞의 내용과 요 그러나 다음에 뒤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나 다음에 중심 문장이 됐어요. 그린버그가 한 시대에는 단 하나의 올바른 양식만 있는 것처럼 생각해. 그죠? 형식주의적 규범에 맞지 않는 형식주의적 규범에 맞지 않는 미술을 폄하한다는 비판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린버그의 미술의 역사적 진행 과정에 관심을 가지며 나중 후대이죠. 만의 인상주의, 구성주의, 추상 표현주의로 이어지는 단선적인 역사의 진보를 믿고 결국 순수 추상 미술의 역사적 필연성이라는 걸 주장했다. 그러니까 자신이 말한 순수 추상 미술은 역사적으로 꼭 필요하다. 뭐 이런 관점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주장에 따르면요, 상징주의, 미래주의, 다다, 초현실주의는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그의 이론은요, 미술 감상의 중요한 감정 문제를 간과하고요. 그죠? 관람자의 반응이나 심리적 효과를 내에서는 무시했다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죠. 결국에는 이제 이 그린버그의, 그죠? 이 그린버그의 그 미술 평론에 대한 부분이, 그죠? 그린버그가 말한 이 미술 평론에 대한 부분이, 그죠? 굉장히 후대의 사람들에 의해서 좀 다른 상이한 평가를 받고 있구나 라는 걸 마지막 문단에서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지문에서 포인트 두 가지만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그린버그가 말한 이론이 어떻게 등장했냐, 그리고 그린버그가 말한 미학의 특징이 있었죠. 두 번째 문단부터 고기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네 번째 문단이니까 다섯 번째 문단에 뭐라 했어요? 칸트가 나왔죠. 그러니까 칸트의 형식주의와 그린버그의 미학 이론을 서로 비교했잖아. 근데 서로 본질은 똑같죠. 그죠? 미술의 영역 자체만 놓고 평가되어야 된다는 거. 꿀이 읽었잖아요. 다른 어떠한 외부적인 요소가 가미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잖아.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문예술 2번 지문 이렇게 한번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넘기셔서요. 세 번째, 우리 인문예술 세 번째, 여러분 교재 63쪽에 나와 있는 또 세 번째 지문 한번 또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그죠? 그죠? 이 지문은 철학 지문, 선생님이 인문예술에서 항상 강조하는 그 철학자들이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 이게 우리 재작년 수능시험 인문지문부터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는 경향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잖아. 근데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인간의 어떠한 욕망.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 중에 하나인 인간이 가진 욕망 있죠. 욕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알잖아. 그죠? 이 욕망을 이번엔 락캉이라고 하는, 그죠? 이 사람은 또 아까 우리 앞에 지문에서는 그린버그는 미국의 미술 평론가였고요. 이 인간의 욕망에 대한 어떠한 이런 개념, 그리고 특징, 형식들을 이번에는 프랑스의 정신 분석학자인 락캉이 이론화시킨 그 내용을 다룬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의 욕망에 대한 어떤 인간의 욕망에 대한 것을 분석한 락캉의 생각은 뭐냐? 결국 락캉은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여기가 또 중심 포인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바로 한번 지문 분석해볼게요. 그래요. 이번 또 락항 아까 나왔죠. 락항은요. 인간이 인식과 관련해 세 개를 여기 또 중요한 구분 나오죠. 구분 나옵니다.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 세 범주로 구분하고 이를 중심으로 뭐래요? 불안의 원인과 인간 욕망에 관한 이론을 요 세 개의 범주로 이론화시켜 만들었다는 거죠. 누가? 락항이요. 자, 조금 추상적입니다. 원래 인문지문이 다 그렇다고 그랬죠?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인식이라는 건 뭐야? 어떠한 사물을 봤을 때 저건 저거구나 이해하는 과정이 인식이잖아. 이거를 이제 이렇게 어떤 식으로 이론화시켰는지. 락항에 따르면요. 생후 6에서 18개월 정도의 아이는 이 정도 되는 아이는 감각이 통합되어 있지 않아 몸이 파편화되어 있답니다. 그죠? 그러니까 파편화가 뭐야? 파편 튀긴다는 거 있잖아. 다 분리가 되어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하지만 역적관계 나왔어. 거울에 비친 모습은 그렇지. 전체로 나타나게 아이는 그 이미지를 완전한 것으로 느끼고 이에 끌려 거울 이미지와의 동일시를 추구하게 된대요. 그러나 또 뭐래요? 또 아이가 느끼는 불완전한 신체와 완벽한 이미지의 괴리 속에 아이는 신체가 불안해 또 내 이미지가 완벽하다고 생각 들지 않아? 이런 거에 대한 어떠한 이런 불안을 느끼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아이는 뭐를 형성한다? 덜 성숙해진 내 모습을 보면서 아이는 뭘 형성한다는, 여기가 포인트죠. 아이는 자아라는 걸 형성한다는 거죠. 자아라는 게 뭔지 알아요? 자아라는 뜻. 내 모습, 본래 내 모습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락항은 자아를 인간이 거울에 자신을 투영함으로써 만들어낸 거짓 이미지에 불과하다.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은 자아가 여기 나오죠. 자신의 것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인식에 비롯된 거. 이게 전부 뭐래요? 야 얘들아 이게 전부 뭐래요? 앞에 세 가지 범주 중에 하나인 상상계라는 거죠. 이렇게 쫙 끌고 내려오셔야 되겠죠. 맞죠? 그 상상계는 바로 이런 거울 단계 아이가 가지는 또 다른 이미지 세계라는 거죠. 결국 첫 번째 문화는 뭐니? 결국 이 거울 단계에 있어. 거울 단계. 아이가 거울을 보면서 좀 덜 성숙했다 판단하는 거. 이런 불안감. 이 불안감이 그죠? 자아 형성의 시작이고 이거를 락항이 어떻게 바라봤냐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거울 단계, 그죠? 이 거울 단계에서 아이가 가지는, 그죠? 아이가 가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이미지, 아이가 가지는 이미지 세계.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무슨 계다? 상상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내용을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맞아? 상상계는 거울을 보고 덜 자란 아이가 자아를 만들어가는 과정. 이거 상상계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이후에 아이는 그렇죠. 이렇게 상상계를 거치고 난 다음에 아이는요. 언어와 규범이 지배하고 있는 현실. 상상계 다음에 나오는 범주가 그 다음 뭐였어요? 이번에 상징계. 언어와 규범이 지배하고 있는 걸 상징계로 들어갔고요. 그렇지. 보통 한두 살 이렇게 아이가 성장하면서 말을 배우게 되고 걷기도 하잖아. 이 과정인가 보네. 언어를 배우며 사회 질서 속에 완전히 표현된답니다. 그래서 락항은 언어로 인해 인간에게 소외와 요 언어라는 요거 때문에 아이는 인간에 대해 소외와 결핍이 발생한다. 걔는 인간의 욕구와 요구를 구분하는데 욕구는 갈증, 식욕 등 생물학적, 본능적 필요성이래. 이제 여기 나오는구나. 아까 스님이 이 지문 설명하기 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욕구를
정신분석 학자인 라캉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럼 여기가 중요한 거 아니야, 이제. 그죠? 그럼 색깔을 좀 바꿔서. 라캉이 말하는 욕구는 갈증, 목이 마르는 거, 식욕, 배고파서 먹는 단순한 생물학적이고 본능적 필요성. 요구는 이러한 욕구를 언어로 표현한 아주 중요한 중심 문장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반드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라캉이 말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요구 차이. 그래서 욕구는요, 확실한 대상을 목표로 하므로 충족이 가능하답니다. 욕구는요. 하지만 뭔 얘기 또 하려고 그래? 목이 마르다고 떼를 쓰는 아이에게 만약에 물을 주어도 계속 짜증을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이때 아이는 단순히 목이 말라 물을 원하는 게 아니야. 바로 뭐야? 엄마의 사랑을 요구하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라캉은. 이런 상황에서 표면적으로 이제 요구라고 하는 것, 이런 상황에서 요구는 필요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간주되는 대상을 겨냥하는데, 여기 또 포인트 나왔네. 라캉이 말한 요구의 진정한 목적은 그 아이가 데리고 있는 보호자의 무조건 사랑이 돼야 된다는 거. 요구는요. 그죠? 이해됩니까? 이 욕구와 요구의 어떤 개념을 좀 잘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놓을 필요성이 있겠네. 철저하게 라캉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여기 또 나오네. 라캉은요, 욕구가 충족된 뒤 여전히 요구에 남아있는 부분이 욕망이고, 그래요. 이러한 욕망은 근본적으로 무조건 사랑을 주는 존재의 결여에 기인함으로 완전히 또 채워질 수, 그렇지. 욕망은, 사람의 욕망은 무궁무진하지만 그 욕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채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그죠? 결국 이러한 욕망의 대상은 권력, 부, 명예 등 다양한 형태로 치환되지만 이것도 인간을 완벽하게 충족시켜줄 수는 없다는 게 누구의 생각? 누구의 생각? 라캉의 생각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은 상상계. 아이가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아라는 걸 느끼는 과정이 상상계였다면, 두 번째 문단에서 말한 상징계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일단 뭐를 습득해야 돼? 언어. 결국 언어 규범으로 사회화 과정을 배워가는 게 라캉이 말한 상징계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단 보면 라캉은 결국 자아가 타인과의 관계를 맺도록 상징적 질서를 이번에 또 뭐라고 불러요? 이번엔 대타자. 대타 알죠? 다른 사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대타라고 하는 사람은 아이가 의식하는 현실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원래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대타자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 그래서 라캉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또 대타자의 욕망이야 똑같다. 그 이유는 여기 나오죠. 대표적 대타자인 언어와, 아까 언어 무슨 개였어요? 방금 했잖아. 상징계의 언어와 거기 사이에 나타나는 욕망과의 관계를 통해 찾을 수 있대요. 언어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고요. 아이가 언어를 새롭게 창한 수정할, 그렇죠. 아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말을 배워야 되는 것 뿐이지, 습득을 해야 되는 것 뿐이지, 그걸 어떻게 만들겠어요, 아이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결국 이런 거에 아이는 이미 다 갖추어진 이 언어라고 하는 그저 질서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언어가 지배하는 현실 속에 언어를 통해 욕망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게 바로 뭐다? 언어여야 된다는 거. 따라서 결론 오죠? 우리의 욕망은 언어에 속해진다. 아주 중요한 또
색깔 펜으로 할게요. 중요하니까. 우리의 욕망은 언어에 종속된다. 포인트 잡으셔야겠죠. 그래서 인간이 무언가를 욕망할 때 그 과정에서 언어 공동체에 형성된 무의식이 작용하고, 그리고 그러한 무의식은 인간과 대타자의 관계 속에 욕망이 언어에 종속된다는 이 말이 결국 인간과 대타자의 관계 속에 형성된다는 걸로 이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락항은 언어와 그 다음에 욕망,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은 어떤 관계냐? 언어와 욕망의 관계. 답은 나왔어요. 여기 포인트 찝으라 했죠. 무슨 관계? 종속적 관계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딱 내려주시면 되는 거죠. 종속적 관계라는 거. 자, 마지막 그 범주 중에가 이제 나오는 게 실제계 나옵니다. 실제계, 여기 나오는 이제. 실제계는 현실 세계의 질서를 초월하는 세계로서 상징계의 질서로는 포착하거나, 위에 방금 읽었던 상징계의 질서로는 포착하거나 표현할 수 없대요. 락항은 주체가 상징계의 원칙을 넘어 실제계에 속하는 존재를 겨냥하는 것이, 실제계에 속하는 존재를 겨냥해 나가는 게 욕망의 올바른 방향이다. 그죠? 그죠? 결국 상징계, 앞에 읽었던 언어를 통한 이러한 상징계의 원칙을 넘어서 실제계에 속하는 존재를 겨냥해야 된다. 현실 세계의 질서를 초월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대. 그래서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 여기 나오죠. 현실과 현실의 쾌락 원칙을 초월한 또 다른 차원의 쾌락을 뜻하는, 그죠? 주이상스라는 개념을 지셨습니다. 그죠? 그럼 주이상스는 뭐래요? 이건 뭐래요? 현실 세계의 법칙을 넘어서야 해서, 그렇죠. 현실 세계의 어떠한 개념을 넘었으면 거기에 따른 인간의 뭐가 주어진다? 고통이 주어진다. 고통이 수반되므로 락항은 그죠? 주이상스를 고통스러운 쾌락, 우리 오늘 처음 보는 요 개념, 요 단어를 고통스러운 쾌락이다, 여기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결국 락항은요, 주체가 쾌락을 만들어내는 고유한 증상을 갖는다 보고, 이를 또 뭐라고 락항이 명명했대요? 생톰이라고 명명인데, 결국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있죠. 여기 봐야 되겠네.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있잖아. 뭐래요? 생톰은 결국 우리 방금 읽었던 주이상스를 추구하는 행위로 이어지고요. 결국 락항은 예술가가 기존의 방식을 거부하고요, 새로운 방식으로 예술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런 것처럼 주체가 방금 확인했던 생통을 통해 상징계의 법칙 대신 자기 고유의 법칙을 생산하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생톰은 주체가 상징계를 이게 아까 뭐였니? 아까 얘들아, 락항이 말한 세 번째 범주의 실제계는 현실 세계의 질서를 초월해야 된다잖아. 넘어서야 된다잖아. 그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 주체가 상징계를 극복하는 게 현실 세계를 초월한다는 이런 내용과 똑같은 거죠.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독해달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 문단은 락항이 말한 실제계는, 결국 핵심이 뭐였죠? 락항이 말한 실제계는 현실 세계를 뭐한다? 현실 세계를 초월한다. 이 말은 다시 한번 바꿔서 선생님이 여기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게. 현실 세계를 초월한다는 이 말을 바꿔서 뭐래? 주체가 앞에 두 번째 범주였던 상징계를 뭐하는? 극복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죠. 이해돼요? 그죠? 이 둘 간의 관계,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죠. 됐죠?
이 둘 개념은 같은 개념이라고 보는 거야. 마지막 문단 갑시다. 그래서 라캉에 따르면 결국 뭐래요? 인간은 그래요. 자신이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무의식과 욕망은 타자가 부여하는 의미화에 촉각을 세운답니다. 타자가 부여하는 의미화. 타자가 부여하는 의미화. 잘 모르겠어요. 이럴 경우 그냥 넘어가라 그랬죠. 그죠? 그럼 차라리 다음 문장을 보라고. 무의식은 타자가 지배하는 상징계에 의해 구조화되고 욕망은 이러한 질서에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의식 상태가 좀 우리 인간이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랑 무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랑 정말 천지차이잖아. 무의식 상태라는 거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무의식의 이러한 상태 속에서도 주체는 자신을 구속하는 원칙을 넘어서려고 노력함으로써 실제계의 손짓에 응해 자신의 실존을 또 실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문단은 결국 라캉이 얘기하고 싶어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현실 세계에 살면서 하나의 세계에 살면서 이 세계에 사는 나는 어떤 존재냐, 나의 존재를 생각하는 게 주체를 생각해 보는 거잖아. 그거 말하는 것 같아요.